요즘은 나이가 들어도 혼자 사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자식과 며느리에게 폐를 끼치기 싫다. 키워줬으니 당연히 모셔야 되는 건 아니다. 내 걱정은 말고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라면서 말이죠. 그러나 이런 생각을 지닌 어르신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남편들 또한 마찬가지인데 아내가 부모님을 모시지 않겠다고 하면 더 이상 같이 살지 않겠다. 병들었다고 시설에 보내놓고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말하곤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을 모시면 직접 수발을 들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말을 쉽게 한다는 점입니다. 한 가정을 망칠 수도 있는 시부모 모시는 문제, 먼저 관련 사연을 들어보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덧 결혼 5년차, 3살짜리 아들과 뱃속에 둘째를 품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시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1년 동안 종합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으로 옮기시면서 병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임신 중이었는데 임신 중에도 평일에는 직장을 다니며 주말에 병원과 시댁을 오가며 시부모님을 챙겼습니다. 임신 중에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전업주부처럼 시부모님을 챙기지 못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노력했습니다. 제가 출산을 하고 시어머니는 퇴원을 하셨고 저는 매주 아기를 데리고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저희 집은 경기도, 시댁은 서울입니다. 우리 아들 태어날 때부터 지방에서 평생 사시던 우리 엄마가 제 아들을 봐주시러 고향 생활 정리하시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경기도로 옮기셨습니다. 1년 동안은 저희 집에서 같이 생활하시고 아들 돌잔치를 한 뒤 저희 집 근처로 따로 방을 구해 나가셨습니다. 우리 아들 18개월 될 때까지 저희 친정엄마가 아침에 오셔서 하루 종일 저희 집에서 아들 봐주셨습니다. 18개월 지나면서 아침에 어린이집에 보내고 오후 4시에 친정엄마가 데리고 와서 저 퇴근할 때까지 봐주십니다. 제가 퇴근하면 보통 7시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 저녁 먹이고 목욕하는 것까지 친정엄마가 다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회사 출근해서 일하고 밤에는 애기 보고 주말에는 애기 보여드리러 시댁 가고 하느라 출산 후에 제대로 쉬지 못해 애 낳기 전보다 5kg는 더 빠졌습니다. 거의 사람 몰골이 아니고 항상 피곤함을 견디며 지냈는데 그래도 내가 할 도리라고 생각하고 나름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이렇게 생활한 지 3년째 이번 추석 이후에 건강하시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위 수술하시고 경과가 안 좋으셔서 암 검사를 하셨는데 위암 말기에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시아버지는 한 달 넘게 계속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상태라 신랑 큰 누나와 작은 누나가 번갈아가며 간호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댁에 혼자 계시는데 낮에는 간병인이 방문하고 막내 시누이가 시어머니 말벗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막내 시누이는 시어머니 근처에 살고 있어서 왔다 갔다 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주말에는 저희가 시아버지 계시는 병원에 들렀다가 시댁에 가서 자고 일요일에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지금 둘째 임신 7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아직 직장을 다니고 있고 둘째를 낳더라도 직장을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둘째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받아서 제 손으로 키우고 나중에 큰 애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같이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막내 시누이가 현재 임신 막달입니다. 11월 말이 예정일이라 더 이상 시어머니를 돌봐드리기가 힘든 상황이라 자연스럽게 합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들이 하나뿐이라 편찮으신 부모님 모시는 걸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시어머니랑 편한 사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부모님들과 좋지 않은 일을 많이 겪어서 솔직히 보기도 싫습니다. 어이가 없었던 에피소드를 몇 가지만 말해보면 첫째 임신 9개월째 설날에 시어머니 댁에 갔었는데 저에게 오징어 20마리를 튀기게 했습니다. 엄청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전이며 나물이며 할 것도 많은데 생물 오징어 20마리 튀김하느라 정말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식탁에 앉아서 계속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전 부치고 있으면 나물 담궈놔라. 나물 데치고 있으면 잡채 재료 준비해서 다 볶아라. 간이 싱겁네 짜네. 간장을 왜 이걸 썼냐. 고춧가루 색깔은 왜 이러냐. 초고추장은 어디 거냐 등등. 이런 식으로 아주 사람 피를 말렸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장학금 받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제 용돈 마련하고 졸업하고 취업해서 서울로 혼자 올라와 결혼할 때까지 자취만 10년 했습니다. 어지간한 음식 다 해먹고 직장 다니면서도 도시락 싸서 다닐 정도로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잔소리가 정말 짜증이 납니다. 제발 가만 좀 냅뒀으면 좋겠습니다. 추석날
시누이들 가족들이 다 시댁으로 모여서 저녁 먹고 술 한 잔씩 하고 다들 뻗어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잘 방이 없어서 거실에서 모여 자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밤새 보채느라 거의 밤을 샜습니다. 추석 때가 우리 아들이 9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는데 아들이 좀 예민했습니다. 새벽쯤 겨우 잠들었는데 갑자기 뭔가가 제 머리를 탁탁 치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봤더니 시어머니가 지팡이로 제 머리를 탁탁 치면서 빨리 일어나 밥해, 애들 밥 먹여야지 이랬습니다. 순간 화가 나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애기 키우는 며느리가 밤새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해도 머리를 지팡이로 치면서 자기네 딸들 먹일 밥하라고 하는 인간이 바로 우리 시모입니다. 시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퇴원할 때쯤 제가 먼저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라고 했습니다. 근처에 오시면 아무래도 자주 찾아볼 수도 있고 손주도 자주 볼 수 있고 운동하기도 좋은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신랑이 너무 고마워했고 누나들이랑도 이야기가 대충 된 듯 했습니다. 임신 9개월쯤이었던 그 명절에 큰 누나가 갑자기 제게 회사는 언제까지 다닐 거야?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엄마는 어떻게 모시려고?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저 어머니 모신다고 한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큰 누나 네가 중간에서 말을 확실히 해야지. 우리 엄마는 아들이랑 같이 산다고 해서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 나는 네가 모신다고 해서 당연히 같이 사는 줄 알았지. 순간 너무 당황해서 바로 신랑을 불렀습니다. 내가 언제 어머니랑 같이 산다고 했어. 나는 집 근처로 오시면 자주 찾아볼 수 있고 운동하기도 좋은 환경이고 집 근처에 병원도 많아서 더 좋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러자 신랑이 맞아 나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큰 누나 작은 누나 막내 신우들이 지들끼리 제가 회사 그만두고 지 엄마 간병하라고 합의를 본 거였습니다. 신우라는 인간들도 정말 웃긴 인간들입니다. 저는 결혼 후에 명절 당일에 친정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방이라 거리가 너무 멀어서 교통체증을 이겨내고 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들 태어나고 고향을 떠나 혼자 계신 친정엄마가 명절에도 계속 혼자 계셔야 하는 게 마음에 걸려서 신랑에게 이야기해서 올해 설날 처음으로 명절 당일에 친정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명절 당일 누나와 여동생이 다 시댁으로 모이고 저녁 먹고 9시 정도에 친정 간다고 나왔습니다. 설을 보낸 후 다음 주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저한테 엄청 뭐라고 했습니다. 시집을 왔으면 시댁에 있어야지 어디 명절날 친정에 가냐고 하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무슨 고아인가요? 제 친정엄마는 저 때문에 고향 떠나서 혼자 쓸쓸하게 명절 보내야 하는데 제 친정엄마는 무슨 죄인가요? 왜 그런 건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라고 했더니 그래도 넌 이제 시댁 식구잖아 이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할 말 다 했더니 시어머니 그래 너 잘났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우리 아들 데리고 집으로 가버리고 싶었습니다. 시댁에서 밥 먹을 때는 반찬이 거의 김치 종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신우들이 만들어서 보내주는 것 같은데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밥상 차리고 있으면 옆에 와서 김치 냉장고에 파김치, 갓김치, 열무김치 있어. 그거 다 꺼내와. 어차피 그거 다 꺼내서 밥상 차려봐야 솔직히 다 먹지도 않고 시어머니는 밥 먹을 때 숟가락으로 반찬을 뒤적거리는 습관이 있어서 숟가락에 있는 밥풀이 김치 반찬에 묻어 같이 밥 먹으면 정말 토할 것 같아서 같이 밥 먹기도 싫습니다. 한 달 전인가 시아버지 병원에 들렀다 시댁에 갔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서 신발도 벗지 못하고 가방만 내려놓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울면서 저에게 며칠 동안 소고기 묵국만 먹었더니 물려서 죽겠다. 동네 마트에 우거지 파니까 그거 사다가 우거지 된장국 좀 끓여라. 짐 들고 들어온 배부른 며느리한테 슈퍼 가서 우거지 사다 국 끓이라고 하는데 지 아들은 소파에 앉아서 TV 채널 돌리고 있는 건 안 보였나 봅니다. 제가 2주일 동안 주말마다 소고기 묵국만 끓여 놓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국을 끓이려고 해도 시어머니가 소고기 묵국에다 김치만 있으면 맛있게 밥 먹을 수 있다며 한솥 끓여 놓으라고 해서 그냥 끓여 놓은 겁니다. 내가 억지로 먹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라는 대로 해줬는데 그게 그렇게 눈물이 나올 정도면 매일 드나드는 간병인이나 신우들에게 국 끓여 달라고 하지 왜 신우들한테는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어이가 없고 너무 짜증이 나서 알았다고 하고 같이 가겠다고 하는 우리 아들 손잡고 슈퍼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명히 동네 마트에서 우거지를 팔고 있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가게 주인한테 물어봐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마트를 돌아다녀봐도 없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냥 시댁으로 갔습니다. 우거지가 없다고 하니 아니 우거지가 없으면 다른 거라도 사와서 국 끓여 이러는 겁니다. 엄마 따라가겠다고 우는 아들 뿌리치고 걸어서 20분 걸리는 시장까지 갔습니다. 시장에 가니 우거지는 없고 시래기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래기랑 국거리 사서 시댁으로 가서 시래기국으로 한솥 끓였습니다. 항상 끓이던 식으로 국 끓이고 반찬 대충 챙겨서 저녁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국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우거지가 아니고 시래기라서 써서 못 먹겠다 이러면서 먹지도 않는 겁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걸 참으면서 신랑한테 맛이 이상하냐고 물었습니다. 신랑은 괜찮다, 시원하고 맛있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우거지 사건 이후에 시어머니 얼굴만 봐도 우거지 생각이 나서 우거지가 보기도 싫어졌습니다. 그 다음 주에 시댁에 가보니 우거지국이 한솥 있더라고요. 아마 간병인 아주머니나 신우가 해놨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찾던 우거지국은 먹지도 않고 그냥 냉장고에 넣어두고 소고기 묵국에 김치 꺼내서 식사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시아버지께서 잠시 퇴원하셔서 시댁에서 계실 때 김장을 했었습니다. 낮에 큰누나와 도우미 아주머니랑 같이 하시고 막내 신우가 돼지고기를 사왔다고 보쌈을 했더라고요. 저희는 낮에 산부인과 검진이 있어서 병원 들렸다 가느라 조금 늦게 도착하고 마침 큰누나네, 작은누나네, 막내 신우네까지 다 모여서 술 한 잔씩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입맛도 없고 해서 거의 먹지도 않고 자리에 앉아있다가 설거지 좀 하다가 쉬고 있었고 남편과 신우들은 나가서 한 잔 더 하고 오겠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밤 11시쯤 남편이 술에 완전히 취해서 들어왔더라고요. 저랑 우리 아들이 자고 있던 작은 방으로 들어와서 추리닝 갈아입고 침대와 바닥 사이에 좁은 틈에 얼굴을 묻고 고꾸라져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자고 있으니 불도 안 켜고 핸드폰 불빛으로 조심조심 추리닝 갈아입고 조용히 잠들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어 있었지만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작은 방 불을 켜는 겁니다. 겨우 잠든 우리 아들은 갑자기 밝아지니 또 보채기 시작하고 저는 겨우 재워놓은 아들이 깬다는 생각에 어머니 지금 뭐하세요? 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를 치니 신랑이 깜짝 놀라 불을 끄더라고요. 그러더니 마누라 미안해 라고 하며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5분 정도 지났을까? 시어머니가 방문을 또 열더니 신랑이 술 취했는데 괜찮은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또 버럭해서 저희가 알아서 잘 테니 어머니는 그냥 들어가서 주무세요 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보고 야, 너 지금 운전할 수 있냐? 그냥 니네 집 가서 자라 그러시는데 그때는 이미 새벽 1시가 다 되어갈 때쯤이었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냥 집으로 가고 싶었으나 술에 취해서 정신 못 차리는 신랑에 이제 겨우 재워놓은 아들까지 데리고 가기가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그냥 내일 아침에 일찍 갈랍니다. 이러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제가 얼마나 사이가 안 좋은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어머니 모시는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시아버지께서는 3개월 시한부 판정 받으시고 계속 병원에 계시고 몸이 불편하신 시어머니는 집에 계속 혼자 계시니 자연스럽게 합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갑자기 신랑이 저에게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시댁 집 처분하고 우리 집도 처분하고 더 넓은 평수의 전세로 이사가서 같이 살자. 상황이 어쩔 수가 없네. 저는 솔직히 자신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 신랑한테 몇 가지만 약속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를 잘 모실 자신이 없고 지금보다 더 잘할 자신도 없다. 그리고 나한테 회사 그만두고 애기 키우면서 어머니 간호하라고 하지 마라. 음식할 때마다 사람 피말리게 하고 일주일에도 몇 번씩 변덕을 부리는 어머니 비위 맞출 생각도 없다. 신랑은 잘하는 건 바라지도 않고 간병인, 가사 도우미도 불러서 최대한 힘들지 않게 하겠다 라고 하며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시댁이랑 저희 집이랑 부동산에 내놓고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적어도 2달 정도는 여유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두 집을 처분하고 전셋집 구하고 이사까지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둘째 낳기 전에 이사까지 마치고 산후조리원에서 2주 정도 보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얘기가 나온 지 3일 만에 퇴근 중에 갑자기 신랑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큰누나랑 이야기를 했는데 막내 신우이가 지금 막달이라 너무 힘들어해서 더 이상 엄마를 보살필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집으로 모셔서 같이 지내자.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며 펄쩍 뛰었습니다.
지금 시아버지 병원비에 저 산후조리원 비용 마련하느라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하면 우리 아들 잘 때까지 같이 놀아주고 우리 아들 재우고 새벽 3시까지 아르바이트합니다. 제가 집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는 일이 있어서 일주일에 2-3번씩 이렇게 새벽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병원에 갔더니 너무 무리해서 조산기가 있다고 무조건 쉬라고 하는 거, 그래도 돈이 필요해서 무리해서 새벽까지 일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남편은 저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24평, 방 2개짜리 아파트입니다. 큰 방에서 우리 아들 자고 작은 방에서 새벽까지 일하는 건데 시어머니를 작은 방에 모시자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친정엄마가 항상 도와주시고 있고 지금 저 둘째 낳을 때까지 저희 친정엄마 도움이 아주 절실합니다. 친정엄마가 옆에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정말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그럼 친정엄마한테 우리 아들이랑 시어머니까지 같이 돌보란 소리밖에 더 되냐?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정어머니가 혼자 계신 게 마음에 걸리면 집 처분하고 전셋집 구해서 이사할 때까지 요양병원에 2-3달 정도 모시면 안 되겠냐? 이랬더니 신랑은 절대 안 된다고 난리입니다. 정말 난감한 상황에 눈물도 안 나고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이러다가 정말 제가 죽겠다 싶었습니다. 잠깐 요양병원에 모시자는 게 그렇게 나쁜 겁니까? 자기 여동생은 임신 중이라 힘든 거 알면서 지 마누라는 임신 중에 회사 다니고 새벽까지 아르바이트 하느라 조산기 있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요? 정말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기적이라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건지 남편이 이상한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시아버지 상황이 더 안 좋아지셔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입원실, 퇴원을 반복하다가 지난주 토요일에는 갑자기 쇼크 상태에 빠지셔서 119에 실려가시고 응급실에서 큰 눈 안에 작은 눈 안에 저희 신랑이 먼저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퇴근하고 곧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감기와 몸살로 온몸이 아팠지만 그래도 병원으로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쇼크로 혼수 상태이시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니 요양병원으로 모시라고 했습니다. 작은 누나, 신랑은 응급실 안에서 시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고 보호자 대기실에서 큰 누나와 앉아있는데 큰 누나가 제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아버지 저러시는 거 금방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엄마는 어떡하냐? 계속 혼자 계실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갑갑하네요.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지금 2달 뒤면 둘째 태어나야 하고 매일 피곤함에 감기 몸살에 엄청 힘들어 죽겠는데 시댁 식구들은 누구 하나 저보고 먼저 들어가 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열은 계속 나서 어지럽고 죽겠더라고요. 밤 9시쯤 신랑이 콧물을 흘리며 힘들어하는 제 얼굴을 보더니 자기는 병원에서 밤새야 해서 저보고 먼저 들어가서 좀 쉬라고 했습니다. 점심부터 아무것도 못 먹고 아버지 곁을 지키는 신랑을 보니 너무 짠해서 근처에서 햄버거 사다가 먹이고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오니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엄마 기다리며 외할머니랑 놀다가 지쳐 잠들어 있고 친정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우리 아들한테도 미안하고 저는 지칠 대로 지쳐서 쓰러져 잠들어 버렸습니다. 신랑은 주말 내내 집에 못 올 것 같다고 큰 누나랑 요양병원도 알아봐야 한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에 아들과 같이 놀아주고 있는데 갑자기 신랑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요양병원으로 옮기면 엄마가 집에 계속 혼자 계셔야 하니까 오늘 당장 짐 싸서 모시고 집으로 갈게. 또 시작되는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통보에 분명히 지난번에 힘들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사실에 저는 완전히 화가 나서 전화기에 소리 지르며 신랑이랑 싸웠습니다. 또 갑자기 무슨 소리냐. 나 지금 애기 하나 보는 것도 힘들다. 어머니를 당장 집에 모시면 나보고 어쩌라고 이러는 거냐? 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남편은 낮에 간병인 오면 되잖아. 이런 헛소리를 하고 낮에 간병인 오고 가면 그럼 저녁에는 누가 어머니 수발 들어. 나 출근할 때 우리 아들 아침 먹여서 어린이집 보내는 것도 힘든데 어머니까지 아침 챙겨야 하고 퇴근해서 아들이랑 어머니랑 어떻게 같이 신경 쓰냐고 큰 소리치며 싸우다 나중에 집에서 다시 이야기하자 라고 통화를 끝냈고 신랑은 지방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이 길어져서 3일 뒤에나 온다고 했습니다. 감기 몸살, 불면증, 피로에 찌들어 입술은 부르트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상태에서 주말 내내 시아버지, 시어머니 때문에 난리치고 싸우고 이 지경까지 오게 되니 앞으로 이 집안과 계속 살아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도 못 자며 내린 결론은 신랑과 시댁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냥 이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면 그냥 아들이랑 제가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신랑이 출장에서 돌아온 뒤 시아버지 산소 문제로 시댁 식구들이 큰누나 집으로 모였습니다. 큰누나네 집으로 가는 길에 신랑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시어머니가 살고 계신 집과 저희 집을 팔아서 전셋집을 구해서 합가를 하고 간병인을 8시간 고용해서 제가 2 아이 외에 시어머니에게 신경이 안 쓰이도록 하겠다.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후 전세금에 보탠 시댁 판돈은 형제들과 똑같이 나누는 대신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간병인 비용과 기타 병원비 등을 형제들과 똑같이 나누자 라고 합의를 봤습니다. 큰누나 집에 모여서 산소 문제로 가족 묘지에 잠시 들르고 저녁에 시댁 식구들과 고기를 구워 먹으며 술 한 잔씩 했습니다. 누나들이 시어머니 모시는 이야기를 꺼냈고 이에 남편이 앞으로 우리 둘째 태어나고 집사람이 애기 둘 키우면서 어머니 보기 힘들다. 그리고 엄마가 있으면 장모님이 못 오시고 우리 집사람 많이 힘들어진다. 현재 간병인이 4시간 오는 거 8시간으로 늘리고 추가 비용을 같이 부담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큰누나랑 둘째 누나가 엄마가 완전히 못 움직이시는 것도 아니고 준비만 해놓으면 식사 정도는 혼자 하실 수 있다. 장모님과 간병인 방문 시간만 잘 조절하면 된다. 8시간으로 늘릴 필요 없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가 편한 상대는 아니다. 친정엄마랑 같이 사는 1년도 너무 힘들고 불편했다. 살림하는 방식이며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 달라서 힘들었다. 하물며 시어머니는 더 불편하고 힘들 거다. 2달 전부터 합가 얘기가 나온 이후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지금까지도 새벽까지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작은 누나가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요. 너 분명히 결혼 전에 신랑이랑 우리 엄마, 아버지 모신다고 했다며 외아들이랑 결혼하면서 모실 생각도 없었냐. 우리나라에서 장남이랑 외아들이랑 결혼하면 부모님 모시는 건 의무다. 라고 하길래 그런 얘기 없었다. 시부모님 근처에 살면서 돌볼 생각은 있었어도 모실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갑자기 모시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스트레스를 받은 거다.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는 신랑이랑 같이 살 생각 없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할 말을 다 하자 작은 누나가 이런 싸가지 없는 년, 너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엄마 모실 생각 했냐? 나도 솔직히 너 마음에 안 들었지만 배불러 있어서 하고 싶은 말 다 참았다. 어디 이혼 얘기가 그렇게 쉽게 나오냐 이러길래 나도 오늘 각오하고 할 얘기 다 하려고 왔다 라고 했습니다. 술 취한 작은 누나는 울면서 저런 싸가지 없는 년 때문에 불쌍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어떡해 이러고 있고 큰 누나와 막내 동생도 정말 싸가지 없게 말하네. 너는 이제 우리를 안 볼 생각이냐? 라고 저를 몰아가더라고요. 믿었던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가서 담배 피고 와서 술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왕 싸가지 없고 죽일 년 됐으니 저는 이 사람이랑 같이 안 삽니다. 당신도 당신 형제들이랑 어머니 모시면서 잘 살아. 나는 우리 아들 데리고 집에 갈 테니 라고 하고 우리 아들한테 엄마는 집에 갈 건데 아빠랑 더 자고 올 거야? 아니면 엄마랑 집에 가서 잘래? 했더니 엄마랑 집에 갈 거야 이러길래 제 가방이랑 아들 옷 챙겨서 나왔습니다. 신랑이 아들한테 아빠랑 자야지 라고 했는데 4살짜리 우리 아들이 눈치가 있는지 엄마랑 같이 집에 갈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다들 건강하게 잘 사세요 라고 하고 현관문을 나오는데 신우들이 궁시렁거리며 제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찌나 마음이 짠하던지 그 길로 택시 타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면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지 답답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연애 때부터 결혼까지 거의 10년을 알고 지낸 사람이 내가 그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고 신우들과 같이 싸가지 없는 년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같이 살아온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친정엄마와 짧게 통화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집에 가는 길인데 나 이 사람이랑 안 살기로 했다. 지금 집에 가고 있으니까 가서 전화할게. 집에 도착해서 아들을 재우며 엄마랑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아무 말씀도 없이 이왕 그렇게 결정했으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푹 자라 한마디만 하시고 끊었습니다. 몇 달 동안 나를 괴롭혀오던 지겨운 싸움이 몇 시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시댁에서 소리치고 나왔을 때까지는 덤덤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아무 생각 없이 자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시댁에서 나올 때는 그냥 나왔지만 앞으로 이혼 문제로 남편과의 싸움이 또 시작되겠죠. 남편에게 효자노릇 못하게 말리는 것도 더 이상 못하겠고 저는 시어머니와 같이 살 생각만으로도 숨을 못 쉴 정도로 답답하며
마누라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망을 내세우는 남편에게 질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왜 자꾸 저를 몰아붙이며 나쁜 년으로 만들고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러는 건지, 제가 나쁜 며느리, 나쁜 마누라라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수많은 효자 남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효도를 자신이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긴 하지만 자신의 부인이 지켜야 할 도리, 의무로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명절에 처갓집에는 못 가도 시댁에는 꼭 부인을 데려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사를 지낼 때도 부인을 먼저 시댁에 보내서 음식 장만을 시키고 남편 자신은 제사상에 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부모를 모시는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부모님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 왜 자기 자신이 직접 모실 생각을 하지 않고 부인에게 떠맡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까요?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자면 그것도 못 해주냐 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본인들이 직접 할 생각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아내에게 부모와 조상을 모시는 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솔직하게 한 가지만 이야기해볼까요? 아무 대가 없이 시댁에 헌신해서 과연 여자한테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말 한마디 좋게 하는 사람 없고 사사건건 간섭에 핀잔만 늘어날 겁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불쌍해서 어떡하냐 라는 생각이 든다면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말고 자신이 직접 모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본인의 위치가 아내의 남편인지 아니면 부모의 자식인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